먼저 밀양 화재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웅혁 공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천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이 되게 고령층이 많다면서요? 네, 그 37명의 그 사망자가 났는데 그 80대가 17명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하면 약 3분의 2가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70대, 60대, 70대가 각각 3명이고 90대도 그 9명이 그 사망을 했습니다. 30대, 40대가 각각 그 2명과 1명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재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령 그 환자분들이 자력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 부분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피해자가 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병원의 특성이 이 동네에서 그 상당 부분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그 뇌라든가 여러 가지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이 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자력으로 움직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거 고령자 희생자 많았던 사고가 포항 또 장성인가요? 장성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죠?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그 장성 그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또한 개정이 돼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요양병원에는 온 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했는데 유예기간을 올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그 전에 6월 30일 이전에 화재가 또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희생자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링거 등의 이제 치료를 위해서 결박된 환자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를 결박하는 거 위법성은 없습니까? 그래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성 그 화재 사건이었을 때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혹시 그 움직임 자체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 신경 안전제까지 먹이고 몸을 묶어놓은 것은 아니냐 이런 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 요양병원에서는 결박 자체를 아예 이제 금지하도록 해놓고 일반 병원의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사의 그 지령 아래 예를 들면 환자 같은 경우에 낙상을 방지한다든가 또는 그 스스로 자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그 재량으로 신체 보호대를 끈으로 이렇게 묶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장소 자체가 이 밀양 그냥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지금 그 한 10여 명 이상이 결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 측면에서는 위법성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동이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는 이런 큰 재난 상황에서 참 구조하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재난 구조 장비, 뭐 이런 설비는 없나요? 네, 사실은 어떤 그 건물 구조적으로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먼저 그 환자들을 화재 시에도 이송할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피난용 승강기라고 하는데 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침상 환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엘리베이터로 밀어넣어서 바로 1층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계단을 통해서는 이런 환자들을 대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청강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가 있는데 청강경사로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병실의 그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이 밀양세종병원 관계자는 소방 점검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점검 일단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법에 의한 규정대로 뭐 받을 건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또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세종요양병원이 있었죠.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불과 일주일 전에 경고를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뭐 경고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회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와 협력 체제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이와 같은 거 설명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즉 예를 들면 안전 점거표를 작성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또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재약자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를 해서 무엇인가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쳤지 구체적으로 몸에 실효화될 수 있도록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다루지 못했던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점검 얘기도 하셨지만 이사장이 다 점검을 통과했다라고 해도 정말 꼼꼼히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점검 업체가 사설적 입장에서는 통과를 많이 시켜줘야 이윤을 또 받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사실은 점검을 법상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37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난 거 1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을 비교해보면, 반추해보면, 점검의 효과성은 결국은 거의 없는 것은 아니냐. 또 예방교육의 효과성도 전혀 없었다. 이런 하나의 오히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성요양병원 사고 이후에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의무 조항이 이제 생겼는데 그런데 병원 면적별로 무슨 예외 조항이 많이 있다. 이래서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요양병원에 대해서 법을 강화하면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 기간을 3년 동안이나 두다 보니까 3년 안에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4층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4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말도 실제 화재가 발생한 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실제 아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요양병원이나 병원 할 것 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모두 다 설치하는 걸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병원 설치하고 작은 건물에 설치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걸 해주는 겁니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물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정말 스프링클러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한 100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당연히 끌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의 50%를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 이런 조치까지 현재는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유예기간 둔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너무 많이 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요. 네. 몇 달 정도만 하면 충분히 스프링클러는 설치할 수가 있는데 또한 이 지자체에서 50% 비용까지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이 3년의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 건물주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반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처럼 스프링클러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사망자들 가운데서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거의 그 아마 지금 대부분이 그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기저질환이 있다라든가 한소호흡기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네. 단 10초만 유독가스를 흡입을 해도 바로 이제 사망이나 하는 결과가 뭐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초기에 그 우리 화재 장면을 본다고 하면 화염 자체는 상당 부분 보이지 않지만 소위 그 농염 즉 그 검은 가스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의료 관련 기자재가 빠른 시간 안에 유독가스를 배출해낸 것은 아니냐. 더군다나 그 의료 약품 중에는 알코올성 성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불쏘시개 또는 가열성 역할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이동하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예를 들면 가스 자체가 실내에 계속 머무는 그러면 이것을 바깥으로 뿜어주는 뭐 배연 장비라든가 설치라든가 이것도 상당 부분 지금 이 병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이와 같은 요 구조자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젊은 20대 같은 경우에도 단 30초만 이 유독가스를 씌워도 30초만요. 네, 바로 그 사망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 80대, 70대 고령층의 입장이고 더군다나 환자 입장에서는 유독가스의 한 모금이 아주 치명적인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럼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일단 그 시설 자체가 그 방화문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방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다룰 수도 있고 위에서는 셔터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분, 10분의 그 화재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코라든가 또는 호흡기 등을 수건이라든가 그 옷으로 물을 적셔서 일단 막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든가 또는 그 보호자의 조력을 받는 행위에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번 그 시설 자체에는 방화문이 오히려 열려져 있었다. 지금 이런 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탈출을 해야 될 그 안전문 같은 거는 이제 전기가 또 차단됐기 때문에 그것은 닫혀 있었고 그러니까 열려야 할 문은 닫혀 있고 사실은 개방돼야 할 문은 또 닫혀 있는 이런 그 악순환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방화문에 대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화문도 이 예외 규정이 이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방화문은 그 각 층마다 반드시 그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1층의 경우에는 미관이라든가 어떤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처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1층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서 급격하게 전층으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 이번에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이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방화문은 평상시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 도어 클리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면 반드시 다시 닫히도록 이런 구조인데 이 도어 클리저 중간에 퓨즈, 화염을, 불꽃을 감지하는 퓨즈를 설치하면 평상시에 열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번 화재의 경우처럼 1층에 불이 났고 화염은 진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유독가스는 이것은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방화문이 열려 있고 그 퓨즈가 설치돼서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상승을 하면 이 퓨즈가 이 유독가스는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화문은 열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유독가스가 병실로 급격하게 쉽게 옮겨지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연 설비들 방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또 뭐 면적당 예외 조항이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법 규정이 그 면적으로 모든 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6층 이상의 경우에는 제연
또 그 방연, 설비 장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그 병원도 약 한 2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의무상으로는 설치할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장의 그 얘기 자체가 우리는 법에 위반된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법 규정 자체가 상당히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병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라든가 혹시 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시설에서는 면적이 그 중요한 것이 그 아니고 얼만큼 재난에 도움을 제공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그 사항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또 6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 그 재현 또는 방연 시설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이 어떤 법의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사회에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요양시설, 이제 병원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인 그 대책이 시민의 안전의식이 이런 그 법 규정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안전법이란 것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네. 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기만 설치하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 건물주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스프링클러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줍니다. 화재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든가 재산세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시민한테 건물주한테 응답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을 높여서 법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하면 서둘러서 설치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